일본 규슈 지역의 물폭탄 원인은 선상 강수대 때문이라는 이 신문 기사는 2017년도 뉴스입니다. 지금 규슈 구마모토현에 내린 엄청난 폭우가 이미 2017년과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선상 강수대, 정난운, 인도양, 태평양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2017년 7월 6일 새벽에도 폭우 때문에 자위대와 경찰 등 7,500명이 투입돼 구조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현 주민들은 도대체 아베는 뭐 했느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대피소는 엉망진창이고 구조활동과 복구 작업도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구마모토현의 이런 모습은 후진국 일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일 구마모토현에 호우특별경보가 내려진 후에 지금까지 엄청난 폭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들이 희생을 당했고 강변을 따라서 금방 물줄기가 늘어나고 바람에 미쳐 피신도 못하고 고립되었고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절벽이 붕괴되면서 도로도 유실되었고 집과 논들은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4일부터 시작된 폭우는 오늘까지 쉬지도 않고 퍼붓고 있으며 현재까지 규슈 7현의 가옥 피해는 1만 1,861가구에 이르고 구마모토현에서만 6천여 채를 넘기고 있습니다. 12일까지 규슈 북부 지역에는 300에서 400mm의 강우량이 예상이 되고 12일 이후에도 호우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토사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빠른 피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구마모토현의 피해자는 사망자 62명이고 실종자 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종자를 찾기 위해 경찰, 소방, 자위대까지 나서서 토사와 나무 등의 철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자 등 봉사의 손길마저 위험한 상황인지라 일단 철수를 한 상황입니다. 피난민들도 급히 공수된 골판지 침대에서 쉬고 있지만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대량의 재해 쓰레기 때문에 정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쓰레기 수용시설의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쏟아지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쓰레기는 골목이나 도로변에서 방치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네들뿐 아니라 진흙 덩어리는 무거워서 삽질을 하기도 힘겹고 흙탕물인 논바닥은 손도 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폭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할 의욕조차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도로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면서 많은 마을들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릴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음료수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도 어렵고 전기와 수도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언제까지 고립이 되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아기와 노인들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특별히 복용해야 하는 약마저 떨어져 간다고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마모토현에서는 비가 쏟아지면서 구호 활동과 쓰레기 대책 등의 작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복구에 대한 목표도 없고 불편한 피난처에 익숙해져 버렸다면서 버려진 것처럼 무섭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에는 새로운 이재민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더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폭우와 대피와 피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대책으로 내버려둔 아베 정부에 대한 원망도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베 정부는 장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영화 2년 7월 호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재해 발생 후에 복구 활동의 원활화를 기대하는 것이고 또 재해의 경험과 소중한 교훈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베 정부는 영화 2년 7월 호우의 시작일과 끝 날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뭐가 급한 일인지도 모르네요.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름을 붙이고 교훈을 찾는다니 정말 엉뚱한 짓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부터 영화 2년 7월 호우의 원인을 찾는다고 아베 정부는 분주합니다. 인도양의 고온이 원인이니 태평양과 기압 차이가 하강 기류가 일본 쪽으로 비구름을 발달시켰다는 등을 찾았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폭우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편서풍과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장마전선을 일본의 동서로 뻗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태평양 고기압도 역할을 해서 일본 열도에만 폭우가 쏟아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태평양의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인도양 등 열대 부근에서 구름의 발생이 활발해진 영향이라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과 한반도와 태평양의 영향으로 바람과 고기압으로 일본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유별나게 긴 기간 동안 선형 강수대를 형성해서 일본 열도의 상공에 딱 줄을 그은 것처럼 장마 전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이런 선형 강수대는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도시와 시골은 이런 폭우에 금방 무너질 정도로 취약한 환경입니다. 몇십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과 배수 시설 등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매몰되고 토사가 쏠려올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을 보면 아베도 나쁜 놈이고 일본 주민들도 참 어리석네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미국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잘하는 분야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돈 냄새를 잘 맡는 것인데요.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몇 달 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나 하게 되죠. 아니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를 기록할 것이다. 2030년에는 아시아가 글로벌 성장의 60%를 담당할 것이다. 전 세계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해져 만들어진 결론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미국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전 세계 사모펀드들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였는지 보면 중국, 인도, 호주, 한국에 대부분의 자금이 쏠려 있고 일본은 고작 25억 달러, 한국의 6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초라하죠. 그만큼 한국과 비교해 일본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것인데요. 자산 규모 112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베인 캐피털, 90조 원에 육박하는 미국의 TPG 캐피털, 미국의 칼라일 그룹 등의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외교 파워가 막강하다 하더라도 유독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남아죠. 얼마 전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 연합훈련을 하는 협정을 공식 종료시켜버렸는데요. 미국의 경제 보복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의 국가가 바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인데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성장이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에 3억 대 넘게 생산해 세계 1위인 삼성의 스마트폰 공장이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베트남 GDP의 약 25%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한 곳이죠. 투자 규모도 한국이 1위입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베트남에 지난해 투자한 규모는 9조 3,700억 원, 과거에 1위였던 일본은 현재 4위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트남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찰싹 달라붙어 묻어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죠. 미국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한국과 방위비 협상으로 껄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문우신 재무장관을 2번이나 한국에 보냈습니다. 지난 10월에 한국과 동남아 등 제3국에서 인프라 사업을 함께 하자는 MOU를 체결하고 2020년 2월 3일 얼마 전에는 신속하게 한미 인프라 협력 워킹그룹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용범 차관은 미국은 중남미, 한국은 아세안 지역 개발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고 기획재정부는 미국의 재무부가 인프라 금융협력을 위한 미국 측 구상과 계획을 최초로 제시하였다 라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역시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미국계 에너지사업 개발회사인 ECV가 공동으로 베트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베트남의 찡 부총리는 LNG 분야에서 경험과 신뢰도가 높은 한국가스공사와 추진력이 뛰어난 ECV가 함께 참여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 미국, 베트남의 협력 관계 강화에 본보기가 되도록 이라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따냈습니다. 여의도 면적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의 공사로 베트남 대표 언론사 VNexpress는 대우건설이 하노이에 2조 6천억 원 규모의 한국 스타일 럭셔리 도시를 건설한다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동안 대우건설이 대하 비즈니스센터, 5성급 호텔 등의 핵심 투자자였다 전했습니다. 효성의 베트남 내 활약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북쪽은 삼성, 남쪽은 효성이라 부르고 있을 정도로 베트남 내 효성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이죠.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초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되는 스판덱스와 타이어 소재인 타이어 코드는 효성이 세계 1위, 세계 스판덱스의 30%, 타이어 코드의 45%를 효성이 장악하고 있으니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효성이 베트남에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고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베트남 인력 고용도 설립 당시 1000명에서 5000명으로 500%나 늘려주었더니 당연히 베트남 정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이에 베트남 정부는 효성이 아세안, 중국, 인도에 수출할 경우 관세를 완전히 아예 없애주고, 베트남 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도 관세가 겨우 3%로 다른 국가 회사들과 비교해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